속성 6에서 8장 오디오북. 안녕하세요. 돈의 속성 오디오북 시리즈를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편에서는 돈의 속성 2장부터 5장까지 살펴보면서 돈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김승호 회장이 말하는 부의 시스템, 구축하기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더욱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룹니다. 돈의 흐름을 바꾸는 7가지 법칙, 자본가의 비밀 코드, 그리고 부자들의 투자 원칙까지 여러분의 재정적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통찰들을 만나보실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앞으로 50분 동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재정적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6장 돈의 흐름을 바꾸는 7가지 법칙. 제6장은 돈의 흐름을 바꾸는 7가지 법칙에 대해 다룹니다. 김승호 회장은 부의 축적은 결국 돈의 흐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자신의 삶을 통과해 지나가는 것을 멍하니 지켜볼 뿐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설계합니다. 김승호 회장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법칙은 저축은 수입이 아닌 지출에서 시작된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벌면 저축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이 증가하면 대부분 그에 맞게 생활 수준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고급 아파트로 이사하고 더 좋은 차를 구매하고 더 비싼 음식을 먹게 됩니다. 결국 저축은 더 많이 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소비는 늘 수입을 따라갑니다. 월급이 오르면 지출도 함께 올라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고소득자들이 여전히 재정적으로 빠듯하게 사는 이유입니다. 김승호 회장의 두 번째 법칙은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먼저 생활비로 지출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저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남는 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비는 항상 가용 자금을 따라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급날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0-30%를 즉시 저축 계좌로 이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지출을 조절하게 됩니다. 세 번째 법칙은 작은 지출이라도 정기적이라면 주의하라입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나가는 돈은 아무리 사소해도 줄여야 합니다. 한 달에 10만원에 속지 마세요. 월 10만원의 정기 지출은 1년이면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의 기회비용까지 계산하면 그 금액은 더욱 커집니다. 특히 구독 서비스나 멤버십 같은 정기 지출은 한 번 설정하면 몇 년이고 계속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승호 회장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모든 구독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해지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법칙은 생각 없이 쓰는 습관적 지출을 줄여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습관적으로 돈을 씁니다. 매일 아침 사 마시는 커피, 점심시간에 사 먹는 음료수, 퇴근길에 들르는 편의점, 간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소소한 지출들은 개별적으로는 큰 돈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모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하루 5,000원의 습관적 지출은 한 달이면 15만원, 1년이면 180만원입니다. 이 돈이 10년 동안 연 5%의 수익률로 투자된다면 약 2,300만원이 됩니다. 김승호 회장은 이러한 무의식적 소비를 줄이기 위해 24시간 룰을 제안합니다. 충동 구매를 하고 싶을 때 최소 24시간을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루만 지나면 그 물건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재설정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은 내가 소유한 것이고 부채는 내가 갚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승호 회장은 다른 정의를 제시합니다. 진정한 자산은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거주용이라면 부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비, 재산세, 수리비 등 지속적인 지출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임대 수익을 내는 부동산은 자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부채에 가깝습니다. 주택 소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갑니다. 여섯 번째 법칙은 소비성 부채를 절대 만들지 마라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모든 부채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좋은 부채는 실제로 당신의 순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를 위한 나쁜 부채는 재정적 자유를 크게 지연시킵니다.
소비성 부채는 당신의 미래 수입을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자신에게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부채, 자동차 할부, 그리고 각종 소비재 할부 같은 고금리 부채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채는 복리로 불어나 상상 이상의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18%의 신용카드 부채는 4년 만에 2배가 됩니다. 100만원의 부채가 400만원이 되는데 8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 법칙은 수입원을 다양화하라입니다.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결코 하나의 소득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최소 3-7개의 다양한 소득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호 회장은 다양한 수입원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합니다.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 수익, 사업 이익, 디지털 자산의 로열티, 부업이나 프리랜서 수입. 수입원을 다양화하면 재정적 안정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하나의 수입원이 실패해도 다른 수입원들이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이 7가지 법칙들을 따르면 돈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돈이 당신에게서 빠져나가는 대신 당신에게로 흘러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만드는 돈의 강입니다. 제7장에서는 자본가의 비밀 코드를 다룹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김승호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자는 돈을 위해 일하지만 자본가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듭니다. 이 장에서는 어떻게 노동자의 사고방식에서 자본가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간과 돈의 관계 재설정입니다. 시간이 돈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사고방식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투자해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본가에게 있어 진정한 원칙은 돈이 시간이다입니다. 자본가는 돈이 자신의 시간을 사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본은 당신 대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시간의 자유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지만 돈은 계속해서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자본가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로 자본의 힘을 이해하라고 조언합니다. 자본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작은 자본이라도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억 원의 자본이 연 10%의 수익을 낸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매년 1,000만 원의 수입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매월 83만 원, 매일 약 2.7만 원에 해당합니다. 자본이 당신을 위해 매일 2만 7천 원을 버는 셈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본 구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급여를 받자마자 생활비, 식비, 여가 활동 등에 지출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때 저축이나 투자를 고려합니다. 하지만 자본가는 정반대의 접근법을 취합니다. 자본가는 자본 구축에 최우선 순위를 둡니다. 수입이 생기면 그중 일정 부분을 무조건 자본화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합니다. 김승호 회장은 Pay yourself first, pay yourself first라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자신에게 먼저 돈을 지불하는 것, 즉 수입의 일정 부분 10-30%를 자신의 자본 계정으로 먼저 이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 모든 돈을 쓰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본을 먼저 구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자본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익을 자본화하라입니다. 자본을 구축한 후에는 그 자본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다시 자본화해야 합니다. 적어도 초기에는 그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자본이 만들어내는 수익을 소비하지 마세요. 그것을 다시 자본에 더하세요. 그러면 눈덩이처럼 자본이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자본이 연 15%의 수익을 낸다면 첫 해에는 15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150만 원을 소비하지 않고 기존 자본에 추가하면 두 번째 해에는 1,150만 원의 자본에서 172만 5천 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본화를 계속하면 자본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자본을 엄청나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투자 자본과 투기 자본을 구분하라입니다. 모든 자본이 똑같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김승호 회장은 자본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투자 자본,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제공하는 자본. 투기 자본, 높은 위험과 높은 수익 가능성을 가진 자본. 당신 자본의 대부분 80-90%는 투자 자본이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배당금, 임대 수익, 이자 등을 제공하는 자산에 집중하세요. 나머지 소량 10-20%만 더 높은 위험과 잠재적 수익을 가진 투기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 자본은 당신의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투기 자본은 더 큰 성장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자본을 활용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라입니다. 자본의 또 다른 강력한 측면은 그것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기회를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은 마치 렌즈와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본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저 문제로 보이는 것이 자본을 가진 사람에게는 수익 창출의 기회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 가격 하락을 위기로 봅니다. 하지만 충분한 자본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좋은 부동산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로 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라입니다. 레버리지란 적은 자원으로 큰 결과를 얻는 능력입니다. 자본가는 다양한 형태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신의 영향력과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레버리지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금융적 레버리지, 타인 자본, 기술적 레버리지, 자동화, 인적 레버리지, 팀 지식, 레버리지적 재산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다른 사람들의 자본과 노동을 활용해 여러 지점을 운영함으로써 인적, 금융적 레버리지를 활용합니다. 온라인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한 번 제작한 콘텐츠가 수만 명에게 도달함으로써 시간적 레버리지를 활용합니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노력을 증폭시켜줍니다. 당신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은 최소화하고 당신의 시스템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세요. 이 7가지 단계를 통해 당신은 점차 노동자의 마인드셋에서 자본가의 마인드셋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본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본가는 돈의 주인입니다. 그들은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더 많은 자유와 기회를 창출합니다. 제8장 부자들의 투자 원칙. 제8장에서는 부자들의 투자 원칙을 살펴봅니다. 이 장에서 김승호 회장은 부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통해 자산을 보존하고 성장시키는지 그 원칙들을 공유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부자로 남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부자가 되었다가 다시 가난해집니다. 이것은 그들이 부를 관리하는 원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투자 원칙은 자산 배분의 법칙입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투자의 기본 중 하나는 분산 투자입니다. 자산을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누어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배분은 투자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투자 수익의 90% 이상이 자산 배분 결정에서 비롯됩니다. 김승호 회장은 다음과 같은 자산 배분 원칙을 제안합니다. 안전 자산 30-40% 현금, 정기예금, 국채 등. 성장 자산 30-40% 주식, 뮤추얼 펀드, ETF 등. 소득 자산 20-30% 배당주, 임대 부동산, 채권 등. 대체 투자 0-10% 귀금속, 예술품, 암호화폐 등. 당신의 나이, 위험 감수 성향, 재정 목표에 따라 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젊을수록 성장 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은퇴에 가까울수록 안전 자산과 소득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현금 흐름 우선의 법칙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많은 투자자들이 자산 가치의 상승 캐피털 어프리시에이션에만 집중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현금 흐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산 가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르내릴 수 있지만 현금 흐름은 당신의 생활과 추가 투자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투자할 때 많은 사람들은 가격 상승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들은 그 부동산이 얼마나 많은 임대 수익을 발생시키는지에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꾸준한 임대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동산은 좋은 투자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그것은 보너스입니다. 현금 흐름은 또한 당신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꾸준한 현금 흐름이 있으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더 많은 자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장기 투자의 법칙입니다.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시장 변동성이 아니라 투자자 자신의 감정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감정적으로 반응해 실패합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공포에 빠져 팔고 시장이 상승할 때 욕심에 사는 행동 패턴이 장기적인 수익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김승호 회장은 투자할 때 최소 5년 이상적으로는 10년 이상의 시간 프레임을 가질 것을 권장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면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덜 영향을 받고 복리의 마법이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듯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영원히 보유하세요.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인 성장에 집중하세요. 네 번째 원칙은 가치 투자의 법칙입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지만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입니다. 투자할 때 중요한 것은 자산의 내재 가치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본질적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자산을 구매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좋은 가격에 좋은 자산을 구매하세요. 하지만 좋은 가격에 나쁜 자산을 구매하는 것보다 좋은 자산을 적정 가격에 구매하는 것이 낫습니다. 가치 투자는 주식시장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기업의 기본 요소 수익, 자산, 부채, 현금 흐름, 경영진의 질 등을 분석하고 그 내재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보다 낮은 가격의 주식을 구매해야 합니다. 주식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사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당신에게 얼마나 가마나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아닌 기업의 가치에 집중하세요. 다섯 번째 원칙은 위험 관리의 법칙입니다. 투자의 첫 번째 규칙은 돈을 잃지 마라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을 절대 잊지 마라입니다. 이 유명한 워렌 버핏의 말을 인용하며 김승호 회장은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에만 집중하고 위험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들은 항상 위험을 먼저 생각합니다. 손실을 50% 보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100%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위험 관리의 핵심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투자하는 대상의 여러 자산 클래스를 분야나 지역에 걸쳐 투자를 분산하여 한 투자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않기가 중요합니다. 스톱 로스를 정하여 투자는 손실을 미리 정해진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하고요. 헤징 포트폴리오 보호를 위한 헤지 전략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꾸준한 리밸런싱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투자 전에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나는 얼마나 벌 수 있는가? 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잃을 수 있는가? 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이해의 영역 내에서 투자하라는 법칙입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마세요. 이것은 워렌 버핏의 또 다른 유명한 원칙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유행이나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당신이 투자하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자신의 이해의 영역 서클 오브 컴퍼틴스를 정의하고 그 안에서만 투자할 것을 권장합니다. 당신이 특정 산업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 그 영역 내에서 투자 기회를 찾으세요. 저는 부동산과 소매업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 영역에 투자합니다. 기술 스타트업이나 바이오텍 회사는 잘 모르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해의 영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장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을 통해 새로운 영역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확장은 신중하고 점진적이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수수료와 세금 최소화의 법칙입니다.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수수료와 세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총 수익률에만 집중하고 수수료와 세금이 실제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비용은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1%포인트의 수수료 차이가 30년 투자 기간 동안 최종 포트폴리오 가치의 25%까지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나 ETF를 활용하고 거래 빈도를 줄이며 수수료가 낮은 브로커리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최적화를 위해서는 세금 우대 계좌를 활용하고 장기 투자를 통해 장기 자본 이득세의 혜택을 받으며 세금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현명한 투자자의 의무입니다. 세금 계획은 투자 계획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은 규칙적인 투자의 법칙입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투자하세요.
많은 투자자들이 최적의 진입 시점을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대부분의 전문가조차 시장 타이밍을 일관되게 맞추지 못합니다. 김승호 회장은 대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는 전략을 권장합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이며 다음에서 이어서 오디오북을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